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키면 다 하는 뉴스 빙하 김민아입니다. 오늘 아주 특이하십니다. 저희 코너를 들으시고 문자, 오지 네트워크 시대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네. 샤프 1212, 짧은 문자는 50원, 네. 긴 문자는 100원, 싼값이죠. 예, 이렇게 싼값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예. 우리 김종대 진행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하하하하. 난 우리 빙하의 아주 그 충성심 때문에 제가 이 방송하는 어떤 그 보람을 느낀다. 이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아이, 됐습니다. 이 시키면 끝도 없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뉴스 화산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하셨네요. 뭔가 업되는 뉴스 같네요. 드디어 코로나 종식의 길이 열리는가? 오늘 전 세계가 다소 들뜬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라고 하는 중간 발표가 나왔거든요. 정말 그 업되네요. 네,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 그리고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결과를 또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임상 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짜 약을 투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참가자 중에서 94명이 확진자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네. 이 확진자 중에서 백신 접종자는 10% 미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90% 이상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인 독감 백신의 2배 정도 효과율이다. 아하. 예, 그래서 좀 고무적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쯤에서 제가 화이자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신 개발 진행시켜. 네, 화이자 경영자 이경영자. 네. 백신 개발 진행시켜. 진행이 됐어요. 네, 진행이 됐고, 자, 문제는 이게 진짜 성공이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네. 예, 조금 신중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면역력 지속 기간이 얼마인지 이것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개발을 하더라도 극저온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극저온. 추가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 영하 70도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극저온이면 빙하가 유지될 수 있는 빙하는 빙하 멀쩡해요. 예. 빙하는 빙하가 멀쩡해야 됩니다. 예. 계속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화이자 측에서 추가 데이터를 또 공개를 할 예정이고 이달 말까지 긴급 승인을 일단 요청을 해서 사용을 앞당겨야 되는 그런 숙제가 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이 성공했다는 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실험을 많이 했다 그러지만 다 반신반의 넘어갔고 이게 진짜 성공이라면은 이제 코로나 전국의 대반전, 획기적인 어떤 그 계기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 뉴스의 비밀로 꼭 꼽아야 될 것이 예. 단순히 과학기술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허. 겁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네. 백신의 개발 자체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기업들을 다 거론을 했는데 기업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네. 어떤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개발을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하자면 기업이 개발한 것은 상품이 되기 쉬운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두루두루 예. 이를테면은 좀 빈곤한 사람들한테까지 네.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보다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느냐 이 점의 핵심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자, 이 뉴스 나오면은 가장 열받으실 분 한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네. 음모론을 펴왔었는데요. 오늘도 또 입장을 냈습니다.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었다면 향후 4년간 백신 소식을 못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백신 개발에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트럼프다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 선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예. 반드시 대선 전에 백신이 나오게 하겠다. 예.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우리로 따지면 패스트 트랙이랄까요? 네. 모든 절차를 하여튼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안 나온 겁니다. 대선 전에 백신이. 그렇죠? 근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열받죠? 거기다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게 음모다. 자기가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네. 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늦췄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야당인데 예. 이 야당인 민주당과 FDA 식품의약국이 내 선거 승리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선거 뒤에 이 백신 개발 사실이 발표되도록 했다. 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 백신 개발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이 문제인데요. 네. 독일 정부는 공헌한 것이 있습니다. 바이오엔테크 이 독일 기업에게 한국 돈으로 4,960억 정도 많이 줬네. 네, 이 정도를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화이자 측에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자금 지원도 받지 네. 않았다라고 뉴욕타임즈 그러니까 트럼프가 도와준 거 없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트럼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이 사람이 예전에 이제 아동 예방 접종 음모론자였습니다. 그래요? 아동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를 하면 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폐증이 유발된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사람이거든요. 어허. 그리고 심지어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그 로버트 케네디 아들인데 예. 이 사람도 백신 음모론자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백신 안전위원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백신 반대는 온데간데 없고 음모론만 나붙기고 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네. 약장사. 아, 예. 옛날 시골에 가면 이 만병통치약. 네. 약장사. 이분이 이제 약팔이를 하신 거예요. 네. 예, 실제로는. 약파일 진행시켜. 자, 개발 중인 백신 추가 검증도 거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배분인데 우리 정부도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죠? 일단 화이자 생산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5천만 회분 백신을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2번 접종을 한다 치면은 2,500만 명분 생산이 되는 거고 내년 말까지 13억 회. 13억 회. 예, 이 정도 분량 공급을 예, 목표로 그럼 하고 세계 있습니다.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 한 네. 6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나요? 70억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미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는 게 미국, 캐나다, 영국, EU, 일본 이쪽은 입도 선매 계약을 체결을 이미 해서 했고. 네, 말하자면 예약을 해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도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의 60% 수준인 3천만 명분 확보를 추진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타 제약회사에서 공급 의사를 밝힌 그런 백신들도 있고 네. 뭐 국내 기업을 통해서 위탁 생산의 어떤 계약을 맺어서 내수용 네. 확보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만 챙기면 다인가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시야를 좀 확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 이제 3분의 1 정도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전 세계 예. 백신 공급 그 체계. 체계를 위해서 확보를 예.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14개 국가 정도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들여왔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는 어떤 순서로 공급해야 될까요? 3천만 명분이라고 했을 때 네. 다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것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의료 부문 종사자들이 의료 종사자 네.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다 예방이 되어 있어야 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겠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노약자일 네. 것이고 최종 맨 나중 순위는 저나 김민하 평론가가 해당할 것 같은데요. 50세 미만 건강한 사람. 예. 건강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대충 사람들이 넌 건강하지 백신 맞지 마 뒤에 맞아 들어와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줄 서지 마세요. 맨 끝에 가서 두 가지가 맞을 좀 거니까. 우려되는 바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다들 우려하는 바인데 백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지니까 약간 방역이 좀 우리가 허술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안심이 되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상품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또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게 사실 코로나19는 이렇게 백신이 나와서 정복할 수 있지만 코로나20이 또 올 수도 있고 21이 또 올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하느냐. 특히 처음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예.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또는 뭐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가면서 사회 방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올려가야 되는데 이 백신 나왔다 이러고 우리가 안심을 다 해버리고 그냥 뭐 예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는 이제는 할 수 없는 사회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거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세요. 예. 제가 옳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열흘만 빨리 나왔더라면 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땠을까? 뒤집혔던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네, 이게 뭐 백신이 그럼 사람들이 또 백신을 믿을까요? 그 시국에서 또 모르겠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럼 이거를 선전을 했을 텐데. 아, 트럼프만 몰랐네.
이게 나온다는 걸 그죠? 이거 저기 그 제약회사나 식약의약청이라고 FDA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주장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 김종대. 그런 건가요? 아니 뭐 의원께서는. 그래서 어땠을까 상상해봤습니다. 근소한 차이라서 그런 가정은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긴 충분히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네요. 바다 건너 소식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의 비밀은 또 아베 신조와 조 바이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퇴진한 아베 총리와 바이든 문제다. 네. 어쨌든 그 비밀 좋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현재 강제징용 그 소송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됐죠. 지금은 미쓰비시 중공업 이 일본 내 최대 군수 기업입니다. 전범 기업이죠. 그 한국 자산 압류 문제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서 법원에서 이제 진행한 신문서 공시 송달 절차 효력이 네. 이제 오늘부로 발생이 됐는데요. 이 공시 송달이라는 거는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 이게 확인이 안 될 경우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이런 데다가 관련 내용을 이제 실어서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제도죠. 네. 근데 미쓰비시 중공업은 뭐 우리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이제 답을 안 한 거겠죠. 어쨌든 별도로 이와도 별도로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 송달도 진행이 되고요. 네. 이건 다음 달 30일 0시부로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네. 그러면 이렇게 압류명령문 이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한일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중대 기로에 이제는 서게 되는 거다. 이제는 올 것이 오는 거다. 이런 평가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어쨌든 우리 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법 체계가 과연 권위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도 불복이라기보다도 관심입니다. 무시하겠다 이거죠. 네, 우리 법원의 무시하겠다. 판결을. 네. 그건 한국 법원 판단이다. 난 몰라. 예? 우리 옛날에 다 해결했다. 이 청구권 협정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만난 소식 들립니다. 이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오늘 오후에 일본 총리관정에서 스가 총리를 예방을 했다. 이렇게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는데요. 또 박지원 원장도 이 30분 동안 이 3시 반을 넘긴 시각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관저에 도착을 해서 30분간 만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간곡한 안부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뭔가 아무튼 잘해보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쭉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징용 문제 판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가 되겠죠. 일부 언론에 의하면은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스가 선언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상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친서 관련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이 뉴스 보고 한마디로 서프라이즈.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프라이즈. 예. 아니 사실 그 만나려면 외교부 장관이 가는 게 맞고 네. 그것도 아니라면은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가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국정원장이 한일 관계 막후 그 협상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게 사실 전례가 없죠. 국정원장이라는 지위보다도 박지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일본 통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이제 일본 자민당 간사장하고도 호영호재하는 네. 그런 사이란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정부에서도 지금 한국 담당 외교의 어떤 그러니까 한국 통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사정이 아닌가.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지 그 점이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마쿠 외교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한일 정상회담 또는 북한의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 박지원 원장의 최근 일본 행보가 활발한 것만 봐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저께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만났다고요? 그렇죠. 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경우에는 뭐 박정 국정원장하고 과거부터 친하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뭐 한국 의원들 중에 일본에 좀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 친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항상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또 이 지금 일본 자민당 내에 주류 3파벌이 있는데 이 셋 중에 하나인 니카이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이 파벌 성격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 뭐 모임 뭐 어떤 뚜렷한 어떤 정책적인 지향이 있다.
분위기라기보다는 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오면 받고 뭐 가면 안 잡는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작년에 의원들 갔을 땐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문전박대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카이 도시히로가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사람 의향에 이제 파벌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어떤 색깔을 가진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풀어야 된다는 쪽에 가까운 인사여서 아마 이 만남에서도 뭐 그렇게 나쁜 얘기는 오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스가와 아베가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결 외교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가요시대 관방장관 해가지고 입에 붙는데 스가요시대 총리는 일단은 근데 강경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 일정을 올해 말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기업 자산을 이제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해야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통보를 하면서 이 일정을 진행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스가요시대 이 총리가 이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결국 스가요시히데 총리는 결국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될 현금의 문제, 즉 이 돈의 문제를 지금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게 부담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절충안으로서 돈의 문제에는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법적 책임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절충안을 제시하면 그게 좀 또 논의가 가능한 절충안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문희상 국회의장의 해법도 나왔었습니다. 기금을 모금하자는 이야기도 했다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아베 신조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요즘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전직 총리답지 않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프다던 사람이 마치 최근에 하는 얘기는 많이 난 나았다, 괜찮아진 것 같다 이제는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도 자꾸 가고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소속 파벌을 좀 확대 재편하고 우익적 메시지를 중의원 내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행보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 스가요시히데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 마음에 들 만큼 우익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스가요시히데 총리는 당내 기반이 지금 부실한 상황이고 지지율도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대로 지금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움직임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이 잘 될 거냐, 이 스가요시히데 총리하고 이게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스가요시히데 총리랑 안 풀릴 경우에는 우리가 구원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건데 이 조 바이든 당선자의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힘을 싣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일 간의 장애물을 치워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에 설득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급하게 뭘 이렇게 던지기보다는 우리는 최대한 원칙에 가깝게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쪽으로 많이 끌어오는 것에 좀 지금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나가시는 분들은 트럼프고 아베고 나가면서부터 더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국, 일본이 어째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준비해온 두 번째 뉴스 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세 번째 뉴스는 뉴스 화상 김수민 평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렇게 준비해 오셨죠? 네,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오늘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온 발언 내용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특히 이 산업안전 문제는 무슨 정파 간의 뭐 대립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뭐 정의당 모두가 합해가지고서 함께 논의하는 장을 갖다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참 정치권 뉴스 여러 번 다뤄봤지만 네.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 국회에 있는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당과 오른쪽에 있는 당, 예. 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조짐이다. 물론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말 많고 탈 많은 법 논의 과정이 좀 길었죠?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든지 세월호 참사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재해 사고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등장을 했는데 일단 기존의 법률들은 최종 책임자인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네. 또 어떤 사업장이 국한돼 있었어요.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문제는 이제 20대 국회를 끝으로 하면서 이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정의당을 포함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노동조합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국회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해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네.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토론회를 열고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 법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네. 고 노회찬 의원께서 네네. 예, 20대 국회 때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이낙연 대표까지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대표위원 설 때 보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 아무 반응이 없고 네. 오늘 국민의힘 정의당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의힘 노동자 권리보다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훨씬 우선한다. 이런 인상이 매우 강했죠. 그런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비대위 쇄신 행보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래 들어서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원론적 찬성을 밝혔었고 네. 예, 그리고 구도를 민주당 진보, 국민의힘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 도식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김종인 위원장 일관되게 보수라는 말 좀 떼라 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행보이기도 하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노동자에게 친화적인 법안인 동시에 공감대가 상당히 넓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린다. 아니면 고용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런 것은 조금은 더 이제 찬반 논란이 분분한 그런 문제인데 네. 일하다가 죽고 다쳐서 되겠느냐. 네. 또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생명 안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근원적 가치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법안 정도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국민의힘의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담도 별로 없는 게 이게 합세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무산이 되면 네. 아니 민주당이 의회 다수파 아닙니까? 책임 전가. 민주당이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한마디 보태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소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주장한 바에 보면 뭐 보수의 혁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독일식 합의주의 모델을 어쨌든 지향하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낸 거잖아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입장도 그랬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좌불안석이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협공을 하면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죠? 네, 일단 여당이고 의회 다수파다 보니까 네. 이 법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에 집중적인 어떤 반대, 로비 이런 것들을 받고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입장 곤란하다. 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하는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저는 또 한 가지 원인이 최근에 그 전월세 상한제 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전세 매물 급감이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낙태죄 폐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좀 곤란한 법안들은 후순위로 좀 돌릴 수 없을까? 예. 이런 의도도 한편으로 작용하면서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을 좀 추진하는데 동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민주당이 지금 상대적인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진보 정당인데 이게 노동하고 자본 양쪽을 다 챙겨야 하는 양손잡이 정당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새 요즘에 그 딜레마가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좀 전향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도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다 합의가 될 거냐 이거는 또 모를 일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네. 되겠죠. 아니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새롭고 의미 있는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정의당과 국민의힘 오늘 간담회에서도 그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가 네. 여의도 정책연구원
그 여의도 연구원. 연구원. 예, 연구원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제가 정치할 때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네, 예. 과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의 연대가 한 2004년 5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 이후로는 이제 특히 한나라당 쪽으로 정권이 가면서는 더더욱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특이점이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 가운데서 이제 민주당이 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 국민의힘도 찬성한다고 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네. 이런 효과를 또 정의당 입장에서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구도의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저는 국민이라고 봅니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 좌우 이런 걸 떠나서 생명, 안전, 건강 가장 최우선시되는 가치인데 정치 세력들이 합심해서 법안을 통과한다면 굉장히 흐뭇한 광경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2,000명의 산업재해로 숨지는 나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